자, 통계적 추정입니다. 통계적 추정은 뭘 하자는 얘기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뭘 하자는 얘기냐면 최근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정당 지지율 같은 거 조사한단 말이에요. 맞잖아. 그럼 꼭 따라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신뢰도 95%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얼마 좀 더 관심 없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하자는 얘기냐면, 자, 만약에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전수조사라고 해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총선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표본조사라는 걸 해요. 표본조사가 뭐냐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 남녀가 한 3천만 명 뭐 이상 될 텐데 꼴랑 10,000명 조사해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 라는 게 이미 수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밝혀져 있고요. 그러면 이걸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표본의 데이터를 근거로 원래 이 전수조사를 해도 대충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걸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계적 추정의 핵심은 뭐냐면 표본조사를 해서 표본조사의 데이터를 보고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전체 집단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정은 사실 매우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할 거냐면 모평균의 추정 딱 하나만 할 거예요. 모평균이라는 건 모집단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시려면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모집단은 말씀드렸지만 실제 알고자 하는 조사 대상 전체예요. 제가 예로 들었던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다고 하면 투표권,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는 성인 남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표본은 뭐냐면 실제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대상, 그게 표본입니다. 그래서 조사하기 위해 뽑은 모 집단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건데 잘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이죠. 표본조사는 표본을 조사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일부죠. 그리고 모집단의 크기란 말은 모집단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를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가 개수입니다. 알겠죠? 네. 모집단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예요. 당연히 표본의 크기는 표본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를 말합니다. 근데 방금까지 제가 그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추정 과정의 핵심은 누구냐면 추출입니다. 추출. 처음에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죠. 맞잖아. 야, 그냥 표본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가 3천만 명이라고 쳐봐.
근데 내가 조사하는 조사기관인데 우리 조사하는 데가 뭐 경기도 광명에 있었어. 존나 돈이 없네? 그러니까 여기 회사 바깥으로 나가고 지나가는 사람 자꾸 10,000명 물어보자. 이러면 그게 제대로 샘플링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 근처에 있는 사람만 조사해봐야겠다. 안 되잖아. 실제로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를 대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니? 전국 각 시, 군, 도 이런 다 가가지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거기서 여기서 몇 명, 저기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뽑아야 정상이잖아. 맞지? 그렇게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집단의 특성이 잘 나타나게끔 뽑는 스킬이 필요한데 그 추출의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공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딱 한 가지의 추출만 사용하는데 뭘 사용하냐면 임의 추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 추출하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해요. 이게 뭐하고 약간 유사하냐면 수학적 확률의 배경하고 똑같죠.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모 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출에 사용하는 방법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추출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알겠죠? 네. 그리고 임의 표본은 이미 추출한 표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표본은 다 임의 표본이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모집단의 성질이 잘 반영되도록 추출한다 라는 목적 때문에 임의 추출을 쓴다 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것도 집단의 성향에 따라서 추출 방법이 다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고 좋은 방법이 다 연구가 돼서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루진 않는다 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부터 뭘 하겠냐면 실제로 이 추정이 유의미한 행위라는 걸 너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추정이 유의미한 행위라는 걸 보여주려면 모집단을 정해놓고 표본을 뽑은 다음에 얘를 조사해서 얘의 특성하고 비슷하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모집단도 사실 조사가 가능한 개수여야 될 거 아니야.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작은 크기의 모집단을 두고 일부러 샘플링을 할 거야. 표본 조사를 할 거야. 전수 조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작은 크기의 모집단을 두고 일부러 샘플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모집단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아니 이런 게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확인해보는 예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저랑 같이 관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주머니 속에 0, 2, 4, 6의 숫자가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크기가 4인 이 모집단. 야, 모집단이 크기가 4야. 그럼 100% 전수조사하면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조사해야 될 대상이 4명밖에 없는데 무슨 샘플링 2개만 해야지. 이런 짓을 왜 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를 x라고 하면 x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확률은 전부 다 4분의 1이죠. 그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맞아요? 평균 얼마니? 0 곱하기 4분의 1.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확률이 다 똑같아서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4분의 1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떠니 친구들? 그럼 평균 3이죠. 자, 분산 구해볼게요. 제곱의 평균 먼저 구합니다.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6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6 곱하기 4분의 1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죠. 아니 5 나오네.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5야. 이해됐죠? 이제 얘들을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해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이 모집단에서 두 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샘플링은 굳이 하잖아요. 4개밖에 없는데 예, 2개를 해서 얘들의 이제 표본을 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표본의 평균을 내는 거죠. 왜냐면 표본의 평균을 내서 원래 모집단하고 평균을 비교하는 거니까. 알겠지? 표본의 평균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를 뽑았어요. 그게 x1이야. 또 하나를 뽑아요. 그게 x2야. 이 둘을 평균 낸 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표본 평균은 어떻게 쓰냐면 x바라고 씁니다. 얘가 표본 평균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x바의 값으로 가능한 건 누가 있을까요? 아까 0, 2, 4, 6이 가능했잖아요. 그럼 0, 2, 4, 6을 x1과 x2에 다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에요. 이해되죠? 0이 일단 가능하겠죠? 맞잖아. 예. 0과 2가 들어간다면 1도 가능합니다. 2와 2가 들어간다면 2도 가능하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여기다 한번 써놔줄게요. 예. 어떤 개념인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x1의 값이고 여기가 x2의 값이라고 하면 0, 2, 4, 6이 가능하고 0, 2, 4, 6이 가능하잖아. 맞죠? 이걸 평균을 내보면 이건 0이고 이건 1이고 이건 2고 이건 3이에요. 이건 1, 2, 3, 4죠. 얘는 2, 3, 4, 5고 얘는 3, 4, 5, 6이 가능하죠. 평균 내보면. 이해됐어요? 맞잖아. 더해서 1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3, 4, 5, 6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자, 이거의 확률 분포는 x바도 그러면 확률적으로 결정되니까 확률 변수입니다. 그잖아. x1과 x2가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지? 네.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 x바의 확률도 표시할 수 있지. 자, 실제로 첫 번째 확률 얼마입니까? 0이 될 확률은 16분의 1이죠. 저기 보시면 칸 16개 있잖아. 0 되는 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표 보고 하면 돼요. 그럼 1은 16분의 2네요. 그죠? 2는 16분의 3이고 3은 16분의 4입니다. 4는 16분의 다시 3이죠. 5는 16분의 2고 6은 16분의 1이에요. 합은 1이겠죠? 16분의 16이니까. 됐니? 자, 여기서 이 x바를 구할게요. 야, 요거 읽어봐.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이 x바 말고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 표본 평균이라고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거슬리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0 곱하기 16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16분의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6 곱하기 16분의 1 이걸 계산하는 거죠.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3 나와요. 근데 이거 계산해봐야 알겠니? 요 3을 기준으로 확률 분포가 좌우 대칭인데 당연히 3이 평균 아닐까? 맞잖아. 왜냐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뜻이야. 평균은 3이 16분의 4 확률이 제일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확률이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이거 굳이 계산 안 해봐도 오 평균은 16분의 4네
아니 뭐야 3이네 16분의 4가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맞잖아. 예. 그 다음에 Vx 이건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표본 분산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표본 분산하고 다릅니다. 표본 분산도 존재하는 용어예요. 섞으면 안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아시겠죠?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 제가 생략할게요. 알겠죠? 궁금하시면 해보시고 얘를 계산하면 2분의 5가 나와요. 꼴랑 이거 가지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4개짜리 모집단하고 2개짜리 샘플링이요. 샘플링 자체는 엄청 거대하게 한 거지. 왜냐면 4천만 명 조사했는데 2천만 명 조사한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죠. 네. 자, 아까 구했던 평균 분산 봐봐요. 얼마였어요? 3하고 5였죠. 방금 구한 평균 분산 봐봐요. 얼마예요? 3하고 2분의 5죠. 오, 평균은 일치한다 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분산은 왜 일치 안 하지? 2는 뭘까? 2가 뭐냐면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평균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안 적어도 돼요. 밑에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거 하나 보고 이게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옳다고 할 거예요. 알겠죠? 이걸 증명하는 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뭐 교과서를 보시든 뭘 보시든 이런 거 한두 문제 풀어준 다음에 바로 결론 내려버립니다. 자, 결론은 뭐냐? 얘는 모평균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모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방금 예제를 통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일반화를 한 겁니다. 이게 옳다. 이렇게 인정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표본 평균은 사실 이제 표본을 실제로 뽑아서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뽑을 때마다 계속 값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계속 변해요. 아까 위에서 이미 확인하셨지만 0하고 2를 뽑으면 1 나오는 거 아니에요? 0하고 6을 뽑으면 3 나오는 거고 표본 평균은 계속 변해요. 지금 표본 평균이 3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3이라는 얘기지.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적어놨어요. 표본 평균 자체는 뽑을 때마다 항상 다르게 나타나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계속 뽑으면 걔들의 평균을 내보면 모평균은 일치하겠다 이 말이지. 상식적으로 약간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니? 오, 그러겠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이 작아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산포도잖아요. 산포도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이 모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상적으로 n이 모집단의 크기와 같다. 즉 샘플링은 전수조사를 했다. 라고 하면 표본 평균은 당연히 모 평균하고 같겠지. 그럼 산포도가 0이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 집단에서 최대한 많은 샘플링을 할수록 최대한 큰 표본을 뽑을수록 정확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 그잖아. 1000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999명을 조사해서 졸라 정확할 것 같지 않니? 1000명 조사하면 더 정확하고? 근데 현실적인 이유로 그걸 조사 못한다니까요. 10명이나 100명 하는 거지. 알겠지?
근데 10명 할 수 있으면 10명 하면 좋은데 혹시 100명 할 수 있다면 100명 하면 좀 더 정확하겠다.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니야. 맞잖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삼포도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n이 커질수록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본 평균이 실제로 모 평균과 점점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아까 표본 평균이 모 평균하고 같다며요. 아니라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하고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하고 같고 표본 평균은 다르죠. 모 평균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모 평균에 매우 가깝긴 하겠지. 표본 평균이.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뜻이라도 알아야 외울 거 아니냐고. 무지성 암기보다는 이게 더 오래 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 그래서 나 적어놓긴 했어요. 나중에 기억 안 나실까봐. n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이 작아지는데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사실상 표본 자체가 모집단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모 평균하고 차이가 점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뜻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산포도가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가끔 물어볼 때가 있는데 거의 안 물어보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맞잖아. 근데 아까 위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치? 근데 정확도를 높이려면 모집단의 크기를 이용해서 이 개수를 곱해주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다는 건 아무튼 수학적으로 증명은 됐지만 그냥 니네가 딱히 이유를 궁금해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알려져 있는데 얘를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모집단이 훨씬 커요. 표본의 크기에 비해서. 그럼 이 값이 1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왜냐면 이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이 형편없이 작은 거지. 표본은 2천만인데 표본은 1000이야. 아니 모집단 2천만인데 표본 1000이야.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숫자일 거 아니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되고 실제로 문제에서 만날 정도 되면 이런 걸 배웠다는 사실도 잊어버릴 거예요. 거의 안 물어볼 거니까. 자, 다음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성질. 첫 번째,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럼 확률 분포를 따라갈 거 아니야. 근데 모집단은 대부분 뭐냐면 정규분포입니다. 그런데 모집단이 정규분포인 건 알겠는데 모집단에서 내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 모집단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일부만 뽑은 거잖아요. 일부만 뽑은 애들도 과연 분포인가? 라는 게 궁금하잖아. 정규분포 상태인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하면 걔들도 정규분포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면 표본 평균도 m은 똑같고요.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가겠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일치하고요.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모 분산을 나눈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니까 내가 뽑은 것도 정규분포를 따라가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모집단이 만약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다.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바는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이거 뭐 중심 극한 정리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예. 정리니까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그냥 외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잘 기억하시려면 사실 모집단의 분포가 표본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규분포라는 내가 뭐 그랬잖아. 정규분포를 왜 정규분포 정상분포잖아.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죠? 이 정규분포라는 명칭이 뭐였냐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연현상도 그렇고 사회현상도 그렇고 막상 조사를 해보면 다 정규분포를 따라가거든.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알겠죠?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노멀이라는 명칭을 획득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표본조사를 위해서 샘플링을 하는 행위가 사회현상인 거야. 그래서 얘 또한 뭘 따라가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샘플링을 하는 행위 자체가 대신에 이 샘플링이 유의미하려면 이제 n이 충분히 크다라는 단서가 붙는 거죠. 샘플링을 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가 정규분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샘플링한 표본은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출 행위 자체가 정규분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니? 이것도 그냥 기억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충분히 크다는 게 기준이 뭐냐? 30 이상인데 이런 것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정규분포 안 따라가면 문제 못 풀거든요. 문제도 내잖아요. 다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지? 예. 그냥 정규분포 따라가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봐볼까요? 예제예요. 모 평균이 120이고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다. 자, 보세요. 만약에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평균은 120이고 표준 편차는 10이니까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방금 배웠던 거에 따르면 여기서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 얘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냐면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고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의 양의 제곱근이 얼마예요? 5죠. 그죠? 그러면 모평균의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0을 5로 나누면 2예요. 2의 제곱을 따라간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모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알겠죠? 예, 얘를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 115 이상 그리고 124 이하다 라고 하면 얘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도할 수 있죠. 표준화를 시도하면 마이너스 2.5부터 z는 2까지입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의 y축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0.4938 더하기 0.4772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0.9710 이게 됩니다. 표본 평균이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인 거죠. 이해됐죠?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확률 변수가 누구냐면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잡으면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균포를 따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아이스크림을 25개를 한 상자에 넣고 포장한다. 그러면 25개를 샘플링 한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25개를 샘플링 한 거니까 표본 평균은 뭘 따라가냐면 20 그리고 5분의 1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인 1을 표본의 크기의 양의 제곱근인 5로 나눈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5분의 1입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예. 그런데 상자의 무게를 뺀 무게가 490g 이하다라고 했는데 이 490 이하란 말은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가 아니에요. 25개 들이 상자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불량품일 확률 구하는데 요 X바가 490 이하가 아니라 490을 얼마로 나눈? 25로 나눈 값 이하이다. 이렇게 봐야죠. 표본 평균이잖아. X바는 아이스크림 무게를 평균 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490g 이하라는 490g은 25개의 무게예요. 25개로 나누면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 평균치보다 작거나 같으면 불량품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됐니? 이해됐어? 490을 25로 나누면 얼마니? 19.6이니? 이거 너네 익숙한 숫자 아니냐? 490을 4배 하잖아? 그럼 1960이지. 아이씨 9.8, 4.9, 19.6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중력 가서도 9.8이라서 안 하냐? 아, 그런다 치고. 그러면 19.6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9.6이잖아요. 그럼 표준화하시면 19.6을 20을 빼면 0.04죠. 그걸 5분의 1로 나누니까 5를 곱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마이너스 0.04에다가 5를 곱하냐? 마이너스 0.4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0.4에다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0.5 마이너스 표준 정균보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0.5 마이너스 0.4772예요. 그러니까 0.0228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불량인 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0.028이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우리가 10,000개의 상자를 판매한다면 여기다가 이걸 곱해야죠. 이해됐니? 그러면 228상자가 불량품이 나온 상자의 기대값입니다. 실제로 이런 거 어디다 쓰는데요? 아이스크림 회사에 씁니까? 실제로 이런 거를? 네, 써요. 씁니다. 왜냐면 제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는 뭐 생산비, 유통비 이런 것도 있지만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그걸 폐기하는 비용까지 제품의 가격에 다 녹여내야 되거든. 그럼 어느 정도로 불량품이 만들어지지? 선생님 불량품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량률을 낮추려고 애는 쓰지만 불량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불량품이 어느 정도로 생기는지를 알아야 가격 책정에 반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실제로 그 체계가 안 잡혀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마구잡이로 물건 찍어서 막 팔고 싸게 팔고 많이 팔면 좋은 줄 알고 팔다가 불량품 발생해가지고 대거 리콜 발생하고 이러면 회사 문 닫아버립니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체계가 있는 기업은 다 이걸 계산해서 생산하고 유통을 하지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그럴 때 실제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여튼 여기까지 보시면서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전 이상한데? 하나도 안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부터 이 문제도 그렇고요. 예. 이 문제도 그렇고요. 아니 이거 아니죠. 이 문제도 그렇고요. 이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을 알고 있다니까.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을 알고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추정이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난 모집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런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뒷장 가볼게요. 이제 정말 모집단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모 평균도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 모 평균도 얼마인지 몰라. 우리는 딱 모 평균 하나만 맞춰보자는 건데 맞추자는 것도 아니에요. 모 평균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라도 확인을 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 평균은 실수 전체에 존재합니다. 천재인데? 그럼 신뢰도 100%예요. 알겠죠? 하지만 쓸데없는 정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모 평균이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막 좁히려고 시도를 해보면 신뢰도가 하락해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모 평균의 추정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오해하지 마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닙니다.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모 평균이 포함되는 구간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 추정의 기법도 무슨 점 추정이 있고 구간 추정이 있고 그런데 점 추정은 진짜 맞추자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 안 합니다. 우리 뭐만 하냐면 구간 추정만 해요. 알겠죠? 자, 모 평균 추정에 사용한 용어, 신뢰도와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뢰도는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냐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모 평균이 추정한 구간 내에 존재할 확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거죠. 신뢰도 95%라고 하면 졸라 믿을만 하고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이제 모평균의 범위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그 안에 실제로 평균이 없을 가능성도 5%나 돼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뜻이고 다음 신뢰 구간은 모평균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간이에요.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모평균의 추정을 어디서 하냐면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용했잖아요. 그 정규분포를 역산해서 추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밑으로 가볼게요. 모집단의 분포가 표준편차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얘가 갑자기 모평균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웃겨.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표준편차 어떻게 알아? 몰라요. 알겠죠? 모릅니다. 예. 이것도 뒤에 얘기 나올 거예요. 모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표본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 대신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별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튼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아닌 임표현을 추출하는 표본평균이 x파일 때 모집단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95%와 99%로 신뢰도로 추정하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거 할 줄 알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되게 생각보다 쉬우니까 잘 들어요. 네. 자, 실제로 마이너스 1.96 이게
0.95라는 사실을 어디서 얻는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얻는 겁니다. 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을 계산하시면 그게 0.95, 즉 95%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표준화된 대상이잖아. 그러면 X바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도했을 때 95%의 확률을 얻고 싶은 거죠. 즉, 이 Z를 표본 평균에서 평균을 뺀 거를 얘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게 지금 사실 Z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0.95다. X파는 실제 우리가 아는 값이에요. 왜냐면 샘플링을 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니까. 실제 아는 숫자라고요. 저 모평균의 m은 몰라요. 알겠죠? 네. 이걸 그냥 m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x바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정리되냐면 이게 0.95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역산을 해서 이 식의 의미를 읽을 뿐인데 이 식의 의미를 읽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 미지의 모평균은 이런 거 다 아는 숫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x바에서 저 숫자를 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더하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모평균이 실제로 저런 구간에 존재할 가능성이 95%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읽어낼 때 어떻게 읽어내냐?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실제 모평균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다 라는 얘기고요.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매번 할 필요는 없고요. 이 과정을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알겠죠? 이제 결론을 기억해서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신뢰도 95%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인 0.95에서 오는 거고 이 0.95는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96과 1.96이라는 즉 1.96이라는 숫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1.96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신뢰도와 관계 있죠. 신뢰 구간의 길이에도 이 숫자가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나 이제 모 표준 편차는 정해져 있다고 간주했을 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1.96을 신뢰 계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신뢰 계수는 1.96이 맞거든요. 근데 문제마다 표준 정규분포를 약간 근사화시켜서 숫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1.96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1.96이라는 숫자 말고 그냥 갑자기 2라고 할 수도 있고 막 이래 애들이 맘대로 그거는 주어져 있는 표를 보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안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보통 1.96, 2.58인데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문제에서 이게 1.96과 2.58일 때 확률을 제시를 했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또 할 필요 없이
신뢰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마이너스 되겠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58이죠. 죄송합니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리고 표본 평균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됩니다. 이것도 2.58이 이 99%와 관련이 있는 거죠. 몇 문제만 더 보면 되니까 조금만 기운 내세요. 알겠죠? 졸라 졸린 거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관찰해보면 뭘 깨닫게 되냐 얘들아.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신뢰도가 높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99%가 최고 아니에요?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실제 평균이 존재할 커버리지가 너무 넓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했잖아. 신뢰도 100%로 추정하려면 평균은 실수 전체 중에 어느 하나의 숫자야.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면 되거든요. 100%예요. 알겠죠? 근데 무가치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사 목적에 따라서 적정 신뢰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을수록 사실은 좀 더 좋은 게 맞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 신뢰도는 또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동일한 신뢰도다라고 하면 신뢰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좁아집니까? 표본의 크기를 더 많이 뽑거나 그러면 되죠. 근데 표본의 크기를 무조건 많이 뽑는 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통계조사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죠. 자, 실제로는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 수가 없죠.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이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닙니다. 표본 표준 편차요. 니네가 뽑은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문제 있어요. 표본 표준 편차는 얼마다?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이 정균표를 이루지 않는다고 해도 표본의 크기가 클 때는 위의 추정이 성립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샘플링하는 행위 자체가 정균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아까 얘기했죠?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풀어보기 전에 신뢰도의 의미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중심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좌우 쪽에 이렇게 펼쳐있다는 얘기잖아. 얘가 실제 모평균이에요. 그럼 모평균이 이렇게 여기 진짜 있네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표본 평균 얘가 나왔어. 표본 평균은 뽑을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값이니까 그러면 그때 범위를 추정하게 되면 여기 실제 모평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있죠. 이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정한 구간 내에 반드시 표본 평균이 들어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느 정도 들어있냐?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신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만 다시 얘기할게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이것의 의미는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하여 사실 무한번이에요. 추출하여 신뢰 구간을 만들 때 항상 이 신뢰 구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표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고정이지만 표본 평균이 계속 바뀌니까요. 네. 이 실외 구간 중 95%가 모평균을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평균이 여기 정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믿을 수 있는 정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95% 정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보죠. 실제로 이 모평균의 추정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보세요. 전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어요. 100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할 수명을 조사했어요. 야, 너네가 전구를 만들어서 파는 전구 회사 사장이야. 알겠지? 통계는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지. 나는 정확한 조사를 할 거야. 라며 생산한 전구의 수명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쳐요.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전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불을 켜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 전구가. 100만 개가 다 죽었어. 자, 이제 뭘 팔 건데? 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샘플링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뭐 연간 10,000개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 100개만 수명을 조사해야지. 10,000개를 조사하면 되겠어요? 팔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100개의 전구를 임의로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500시간에 보시면 표본 표준 편차를 줍니다. 왜냐하면 모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걸로 모 표준 편차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평균 수명을 추정해 보면 표본 평균이 500시간이니까 500시간 신뢰도 95%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40. 여기서 40은 모 표준 편차로 표본 표준 편차로 모 표준 편차를 대체한 겁니다. 그리고 500 마이너스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40. 이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계산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식 이런 데서 학교 시험에서 알겠죠? 계산하시면 492.16 그리고 507.84. 그러면 이 제품을 이제 판매할 때 이 해당 제품의 그 스페시피케이션 적게 돼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얼마냐라고 하면 평균 수명은 492.16시간에서 507.84시간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확하냐? 그러면 신뢰도는 9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냐면 전구마다 꺼지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전구는 딱 몇 시간 갑니다. 이렇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겠니?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네. 근데 내가 전구를 샀어요. 470시간밖에 안 썼는데 꺼졌네? 그럼 가가지고 당신도 492시간 최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470시간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축하합니다. 5%에 당첨되셨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니? 아니 근데 뭐 이런 걸 누가 사람 따지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전구가 굉장히 고가의 전구다.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고가의 전구다. 이런 거 따질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 네. 신뢰도 99%로 추정해라 라고 하면 요 신뢰 계수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2.58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500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40 500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40이고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489.68 510.32 이렇게 계산이 되고 신뢰도를 올리니까 실제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평균이 들어있게 하려면 범위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됐니?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문제들 좀 물어보고요. 그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밑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고등학생 전체 키는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모 표준 편차를 줘버렸습니다. 그죠? 네.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가 95%인 실내 구간의 길이다.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2 곱하기 실내 개수 95%니까 실내 개수는 1.96입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루트 n분의 5예요. 이게 4.9 이하이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이 약분돼요. 4죠. 0.4네요. 예. 19.6으로 봤어요. 0.4. 그럼 루트 n은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n은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뭘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너무 넓어지는 거 막고 싶어요. 근데 조사를 다 해보고 길이를 재보는 건 낭비죠. 그죠? 조사해보기 전에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보다는 좁아야 될 것 같은데 실내도는 유지하면서 그럼 나는 몇 개를 조사해봐야 되지? 그걸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16명만 뽑아서 조사를 해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예, 실제로 조사를 하기 전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먼저 아는 상태에서 표본의 개수를 정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해보고 너무 많이 뽑았네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예. 표준 편차가 1로 알려진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을 일정한 신뢰도로 구하려고 한다. 표본의 크기가 4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였다면 표본의 크기가 얼마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0.5가 되는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기서는 일정한 신뢰도라고 했으니까 신뢰도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 K가 실내 개수입니다. 실내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실내 개수는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현재 주고 있는 아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표본의 크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지금 현재 2인 상태인데 0.5로 4분의 1로 길이를 줄이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럼 루트 n이 4배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 루트 n이 4배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n이 16배가 되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n은 얼마냐면 현재 표본 크기 4니까 4 곱하기 16 그래서 64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나오나요? 예, 안 나와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추정하는 기법만 익히고 있으면 이것도 내용이 아주 복잡해 보이는 거에 비해서 막상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쉽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확률과 통계의 모든 내용이 다 끝납니다.